네, 안녕하세요. 월가 아재입니다. 오늘 16편은 일간 베스트, 악플,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때 타겟층이 20, 30대였거든요. 유튜브가 제공하는 연령대 분석을 보면은 18에서 24세, 25에서 34세, 이렇게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을 위해서 채널을 개설했었습니다. 근데 막상 이용자분들을 보시면은 저보다 훨씬 나이 많으신 40, 50대, 60대 분들도 많이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아재라는 필명을 넣은 것을 후회하고 있긴 한데, 뭐 아침에 힘이 점점 없어지면 다 같은 아재 아니겠습니까? 어, 네, 선배님들, 저도 이제 진정한 아재가 될 때까지 유튜브를 계속 할 테니 그냥 재미있게 봐주시고요. 이렇게 제가 원래는 20, 30대 남성들을 위해서 채널을 만들었었는데 아마 일간베스트 그런 일배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 거예요. 상당히 자극적인 그런 사이트인데 이 사이트가 유명한 이유가 이제 뭐랄까 진짜 필터링 되지 않고 반말과 욕설이 난무하는 문화, 전 대통령 패러디, 비하 등으로 유명하기도 하고 갖가지 악플, 여성 혐오, 외국인 노동자 혐오, 전라도 비하 등으로 사건 사고도 많이 일으켰죠. 이런 사이트를 한 이유는 뭐 자극적인 재미, 타인 비하를 통해서 본인의 자존감을 높이는 것, 스트레스 해소, 어떤 극우적인 뷰에 대해서 서로 공감하고 자기 확신을 가지는 그런 용도로 많이들 사용하는데 어떻게 제가 그렇게 잘 아느냐고요? 저도 20대 중반에 좀 했거든요. 뜬금없는 일밍아웃이긴 한데 제가 썰에서 풀었듯이 시카고에서 인성 개차반이던 시절에 1, 2년 정도 했었어요. 한 8년, 9년 됐죠? 근데 뭐 잭을 찾아서 저격하려고 하실 필요는 없어요. 저는 눈팅만 했었으니까. 근데 처음 들어가 보면 이거 완전 미친놈들이네 싶어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그냥 그런 필터링 되지 않은 중학생들 낄낄거리는 말초신경 자극한 내용들이 묘하게 중독성이 있고 보통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는 지켜야 할 바운더리가 있고 속마음이 한 단계 걸러져서 예의를 차리잖아요. 그런데 일베 같은 게시판에서는 그런 게 없어요. 존댓말하면 욕먹고 다들 반말하고 욕하고 난장판에 순수한 그런 본능을 드러내는 게판이죠. 이 사이트가 한때는 이용자가 500만 명 가까이 됐다고 해요. 한국 인구의 10%. 그러니까 10명 중 1명이 이 사이트를 이용했다는 거죠. 근데 5천만 인구 중에서 이제 젊은 남성이 주축인 걸 보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사이트를 이용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본 강의는 비단 1배뿐 아니고 전반적인 얘기예요. 이 사이트만의 문제는 아니죠.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딜 가든 악플러들이 있고 비꼬는 댓글들이 있고 그렇죠. 왜 사람들은 익명성 뒤에서 이러한 경향을 가지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왜 제가 지금 투자 강의를 하고 있는데 이걸 다루고 있을까요? 그걸 알기 위해서는 부정적 감정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부정적 감정이라는 것은 현재 상황에 대한 컨트롤이 없는 데서 오는 감정이라고 생각해요. 누군가에게 조곤조곤 설명하기보다는 화를 버럭 내는 것은 그 상황을 기선제압으로 컨트롤하려는 데서 비롯되죠. 그리고 열등감, 질투, 거지근성. 본인의 상황에 대한 컨트롤이 있어서 내가 내 스스로 더 나아질 수 있으면 이런 감정이 들지 않습니다. 자기 개발하는데 바쁘죠. 그런데 내 상황에 대한 컨트롤이 없거나 개선할 의지가 없으니까 내가 나아질 수 없으니까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깎아내림으로써 자존감을 지키려고 하는 그런 부정적 감정이 생기는 것이죠. 절망감, 공포, 슬픔, 외로움 전부 지금 상황에 대한 컨트롤을 할 수 있는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나타나죠. 화열등감, 질투, 거지근성처럼 타자를 향해서 표출되는 감정도 있고 절망감, 공포, 슬픔, 외로움처럼 스스로를 향해서 표출되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사람이 이러한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을 때 그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행동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총 세 가지 정도가 있다고 생각해요. 먼저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거하는 방법으로 상황을 컨트롤하는 것이죠. 내가 가난한 것에 화가 나고 절망한다면 노력해서 돈을 버는 방법이 있겠고, 내가 나보다 성적 좋은 친구에게 질투를 느낀다면 내가 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을 더 잘 받는 방법이 있겠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그게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죽음 때문에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면 상황을 컨트롤해서 그 사람을 살릴 수는 없겠죠. 아니면 과거에 저지른 잘못에 대한 후회, 그런 과거를 되돌릴 수는 없겠죠. 혹은 사회 구조에 대한 커다란 문제. 이러한 경우에는 두 번째, 상황을 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죠.
기독교에서는 뭐 기도를 통해서 나를 내려놓고 내가 아닌 더 큰 존재를 위해 살면서 나 스스로를 없애는 것이고, 불교에서는 명상을 통해서,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뭐 시간이 지나면서 그러한 다양한 방법으로 상황을 수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첫 번째든 두 번째든 쉬운 방법은 아니에요. 첫 번째는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가장 많이 드는 방법이에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스스로를 바꾸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습관의 모멘텀 때문이죠. 우리 개인적인 습관조차도 이겨내기 힘든데 그것보다도 훨씬 강력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DNA죠. DNA는 나보다 몇백만 년간 이어져 온 선대의 습관들이 축적된 강력한 모멘텀이에요. 이걸 나라는 일개의 개체가 이겨낸다는 것은 보통의 일이 아니에요. 저희 아버지 주무시다가 일을 가는 습관이 있으신데 저는 그게 없거든요. 근데 제 2살짜리 딸내미가 어느 날은 자는데 일을 갈고 있는 거예요. 쬐깐한 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능한 건 아니에요. 바꾸는 게. 그래도 엄청나게 힘듭니다. 이 두 번째 방법도 어느 정도는 인위적인 의식적인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가지보다 훨씬 쉬운 방법이 바로 세 번째, 부정적 감정을 지속적으로 표출함으로써 해소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익명성의 공간에서 사회적 가면을 벗어던지고 부정적 감정을 푹푹 뿜어내면 거기서 일시적인 해방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강의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배나 악플, 비방, 혐오를 멈춰야 하는 이유 5가지거든요. 이걸 멈춰야 하는 이유는 피해받는 타인들을 위해서기도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은 저는 타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본인 스스로의 뇌와 본인 스스로의 미래를 위해서 멈추라고 5가지 이유를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 이유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을 이런 식으로 표출하게 되면은 뇌과학적으로 미래에 더 많은 부정적 감정이 쉽게 계속 불러오게 돼요. 부정적 감정이 반복되면은 뇌는 그쪽의 뉴런들, 그런 뇌신경을 강화해서 차후 그쪽 연결이 더 쉽게 되기 때문에 더 쉽게 부정적 감정들이 들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악플이나 화, 타인 혐오를 통해서 쾌감을 느낄 경우 있잖아요. 일배가 위험한 이유가 이런 것들을 놀이화했다는 거예요. 이런 조롱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재미를 느끼고 쾌감을 느끼고 그에 따라서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되면은 보상회로와 함께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그쪽이 점점 더 그 연결고리가 강해져요. 악플도 마약, 술, 담배처럼 중독성이 있는 행위고 반복된 쾌감으로 인해서 쉽게 끊을 수 없어요. 이건 살짝 다르긴 한데 부정적인 감정에 대한 중독, 네가홀리즘이란 단어도 있습니다. 세상에 대가 없는 쾌감은 없어요. 악플이 타인의 삶을 망가뜨리는 모습은 뭐 연예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든지 그런 것을 통해서 쉽게 드러나고 너무나 잘 관찰 가능하고 드라마틱하게 일어나지만 악플을 다는 행위가 본인 스스로의 삶을 망가뜨리는 과정은 매우 서서히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본인이 그런 커뮤니티에서 악플을 다는 것에 중독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해요. 서서히 스스로를 죽여가게 됩니다. 저는 군대에서도 구타가 좀 있는 곳에 있었고 시카고에서도 이제 썰 3편에서도 풀었지만 상당히 인성이 좀 별로였고 싸움도 많이 했고 그 이후로 이제 보스턴과 홍콩에서 연인 실패를 하고 절망감을 겪으면서 20대 부정적 감정에 굉장히 많이 한 7년가량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당시에는 못 느끼는데 저는 30대 초반에 이제 바닥을 찍고 서서히 수년에 걸쳐 회복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행복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뭔가 잘못되지는 않을까 하는 이상한 부정적인 생각들, 그리고 뜬금없이 길을 가다가 우리 가족이 사고가 나든지 아니면 뾰족한 것을 보면은 거기 잔인하게 누가 찔리는 상상, 그러한 생각들이 제가 컨트롤할 수 없게 계속 무의식적으로 피어나서 너무 힘들었어요. 한 3년, 4년 정도? 어느 정도 거기에서 서서히 벗어나게 된 방법은 제 머릿속에 어떤 가상의 상자를 이미지해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 넣자. 그래서 다른 차원으로 보내자. 이런 유치하지만 효과적인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에서 지장받지 않을 정도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고 방금 말씀드린 거는 제 지극히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일반적으로 그에 대한 어떤 심리학 논문들이나 악플과 부정성에 대한 논문들을 찾아보면은 이런 것들이 그런 실험과 이론적으로 어느 정도 다 정립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른쪽은 페기 오마라라는 육아 저널리스트가 했던 말인데
당신의 말이 그 아이가 컸을 때 내면의 목소리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자신이 내뱉는 말, 생각, 그런 글, 그런 것들을 가장 가까이서 듣고 있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예요. 남에게 쓰고 남에게 말한다고 생각하지만 그걸 가장 먼저, 가장 깊게 듣는 사람은 본인이란 걸 기억하세요. 그런 말들이 심층의식에 차곡차곡 쌓이게 되고 그게 흘러 넘칠 정도가 되면은 조금씩 삶을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구업을 짓지 마세요. 구업은 선조들이 입으로 짓는 죄라고 해서 구업인데, 인과응보라는 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뭐 나쁜 짓을 하면은 암행어사가 와서 꼭 응징을 해야지 인과응보가 아니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과응보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이유, 회백질이 감소하기 때문에. 예일대 라지타 신하 교수님이 한 연구에 따르면은 스트레스는 뇌를 쪼그라들게 만들어요. 장기적으로 이런 부정적 감정들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레벨이 증가하고요. 회백질 영역이 줄어들고 장기적으로는 우울증을 야기하며 절제력이 하락해요. 제가 강의 13편에서 투자를 잘하려면 회백질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부정적 감정과 그 반복은 이걸 줄어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잘 하시려면 이런 거에 덜 노출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이유, 신경의 흥분 상태가 지속이 돼요. 부정적 감정 상태는 탈라머스라고 하는 시상 부위를 활성화하는데, 이 부위가 뭐냐면은 위험에 처했을 때 몸을 이렇게 준비하는 부위예요. Fight or flight response라고 하는데, 막 심장이 빨리 뛰고 되게 흥분하는 상태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신경이 계속 흥분해 있는 시간이 길면은, 젊을 때는 그게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데 나이가 들면서 면역 체계도 망가지고 각종 질환에 노출되게 됩니다. 또 부정적 감정은 분석적인 뇌인 전전두엽보다는 원시적인 변연계, 림빅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에너지를 집중시킴으로써 인지 능력을 저하시켜요. 당연히 투자나 매매에서의 승률도 확연하게 저하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뇌과학적인 이야기고요. 그 다음 한 두 가지 정도 제가 개인적으로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네 번째, 인생의 성공 가능성을 제거하지 마세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아기가 태어났을 때 아기 앞에는 숱한 가능성들이 펼쳐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숱한 갈림길들이 있으면은 인생을 살아가고 선택을 하면서 이 갈림길들을 하나하나 없애가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쪽 길을 걷게 되면은 이쪽 가능성들을 없애는 거겠죠. 근데 이런 적극적인 선택을 통해서 미래의 가능성들이 없어지기도 하는데, 이렇게 무용하게 하찮은 댓글 하나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치게 해버리지 마세요. 팝아트로 굉장히 유명하신 앤디 워홀 작가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미래에는 모두가 15분 동안은 유명해질 것이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성각자면은 1928년생이세요. 근데 요즘에 보시면은 유튜브를 통해서 일반인들도 하루아침에 유명인사가 되고 각종 CF에 출연하게 되고 그런 꿈꾸던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 왔습니다. 근데 보면 예를 들어서 17세 독일 소녀가 있어요. 엑셀이라는 소녀였는데, 벨기에전인가 그런 월드컵 응원 도중에 카메라에 그냥 모습이 한번 찍혔는데 그게 엄청 인터넷에서 화제가 돼가지고 로레알 모델로 발탁이 됐어요. 근데 사냥 사진과 함께 부적절한 댓글 하나를 올리는 바람에 모델 계약이 취소되고 해고가 됩니다. 또 다른 예로는 가짜 사나이. 최근에 가짜 사나이 예가 있겠죠. 저는 여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뭐 누구 잘잘못을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어쨌든 거기 출연진들이 엄청 급부상해서 CF도 찍고 하는데 어떤 과거 행적들이 논란이 돼가지고 여러 좀 부정적인 일에 휘말리고 어떤 찬란한 성공이 가지치기 당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요즘 저는 되게 안타까운 것이, 어떤 패배의식에 젖어서 그냥 나는 절대로 저렇게 될 수 없어,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좀 많아지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근데 20대 여러분은 정말 위대해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어요. 물론 미래에 위대해질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하찮은 댓글 하나로 미래의 빛나는 성공으로 가는 길을 미리 삭제하진 마세요. 그때 가서 안 되더라도 그 미래를 삭제해 버릴 이유는 없잖아요. 구글이나 유튜브 등의 어떤 해외 계정으로 쓴 악플이라도 비용을 들이면은 얼마든지 신원을 특정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이렇게 펼쳐진 미래에서 이만큼을 삭제해버리지 마세요. 본인의 선택도 아니고 그런 하찮은 놀이에.
그 다음 다섯 번째,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후회가 생기게 됩니다. 이건 되게 쉬운 예를 말씀드리자면은 중학교 때 행동이 고등학교 때 생각하면은 철없어 보이고 고등학교 때 행동이 대학생 때 생각하면 또 철없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또 대학 때 행동이 3, 40대 돼서 생각하면은 이불킥을 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면은 후회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여기서 잠시 내 집단이라는 개념을 제가 소개를 드리자면은 내 집단이라 함은 본인이 소속되어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며 공감이 가능한 집단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개고기 반대 운동하는 시위대는 개도 내 집단으로 여기는 거고 조선족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서 혐오를 보이는 사람들은 자국민까지만 내 집단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여성 인권에 대해서 무관심했는데 딸을 낳고 보니까 공감이 된다. 이거는 내 집단이 확장되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고정된 것은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도 하는데 사람은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고 경험과 사고와 인식을 통해서 이런 내 집단도 점점 확장시켜 나가요. 내 집단이 극한으로 확장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은 전 인류를 사랑하셨죠. 그리고 부처, 공자, 이런 성인들은 내 집단이 전 인류에 달한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악플을 달고 혐오를 하는 집단이나 그런 비하하는 집단도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물론 이렇게 보면은 나이가 이제 돌아가실 때 다 돼서도 되게 인종차별주의자, 남녀차별주의자로 그렇게 늙는 그런 슬픈 인생도 존재하긴 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올바른 삶을 살아간다면은 언젠가는 내 집단이 그렇게 확장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아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베를 비롯해서 많은 사이트를 보면은 그런 혐오, 여성에 대한 혐오, 전라도에 대한 혐오,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혐오, 그런 것들을 많이 합리화를 해요. 본인들의 합리성을 서로 자기 확인하면서 거기에 점점 더 매몰돼 가는데 이런 일배식의 극단적인 보수의 합리성의 한계가 무엇이냐면은 좁은 인식 하에서의 반쪽짜리 합리성이라는 거죠. 국지적으로 비합리적인 것도 인식의 지평을 넓히면 합리적으로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 혐오를 예로 들어보죠. 된장녀, 김치녀 그런 말 많이 하죠.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보이는 여성 개인들을 보면서 그에 대한 비판이 합리화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는 집을 해오는데 왜 여자는 혼수만 해와야 되냐? 그리고 본인은 돈을 못 벌면서 왜 돈 많은 남자를 찾냐? 왜 더치페이 하지 않냐? 그런 기회주의적 행태의 예를 퍼나르고 그 예를 같이 욕하면서 서로 간의 여성 혐오의 합리성을 재확인해 갑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 인식의 지평을 공간적으로 확장하면 순종적인 일본 여성들 혹은 독립적인 서양 여성들과 비교하면서 독립적이지도 않고 순종적이지도 않은 그런 모순적인 한국 여성들을 비하하고 비난하고 혐오하죠. 왜냐하면 이게 비합리적 행태이기 때문에. 근데 인식의 지평을 시간축으로 확장하면 어떻게 될까요? 사회적 약자가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당연한 결말이에요. 주토피아가 그 여우에 대한 그런 차별과 그로 인해서 여우가 기회주의적이 되는 그런 걸 잘 담아놨죠. 그래서 시간축으로 한번 과거로 이걸 좀 인식의 지평을 넓혀보면은 일단은 남성 위주의 사회에서 차별받고 자란 저희 어머니 세대의 여성들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1950년대 광복 이후에 급격한 발전을 하면서 그 급격한 발전에 기여한 것은 전 국민인데 대체로 남성들은 그 전면의 사회활동에 나섬으로 인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적 가난했고 그런 힘듦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많이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그게 아니었어요. 집안에 갇혀서 분명히 가사노동도 남편들이 오로지 진짜 사회생활만 할 수 있게 육아와 집안일을 다 도맡아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기여도는 사회적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존감을 채우기 위해서 보상 심리로 남편이나 자식을 통해서 합리화를 하려고 해요. 본인의 자아 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는 내가 키운 자식이 잘 되는 것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비교를 많이 하고 엄친아라는 단어도 있죠. 이게 여성이 남들과 비교를 많이 하고 남들을 질투를 많이 해서 생기는 현상이 아니고 남들과 비교하고 남들을 질투하는 현상은 자존감이 낮을 때 일어나는 겁니다. 성별과 무관한 문제예요. 그리고 이제 남성 중심 사회에서 아예 여기 편입돼서 여성이 또 여성을 공격하는 모습도 많이 보이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사회적 약자가 보이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특히
딸에게 본인의 문제를 투영해요. 남자 잘 만나야 된다. 혹은 남자 형제들 오빠한테 양보해라. 그러면서 딸의 자존감도 낮춥니다. 어머니가 딸의 자존감과 자립심을 낮추는 악순환의 고리가 생성되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한테는 남성 우월주의 사회의 기억이 너무나 강렬했고 그런 사회에서 본인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딸을 사랑하는 마음에 딸은 본인이 경험한 사회에 최대한 거기서 잘 살아가도록 거기에 끼어 맞추도록 키우는 거죠. 그러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생성되고 제도적으로 남녀 차별이 해소되고 있음에도 일부 남성들의 문제 행동이 지속되고 일부 여성들의 기회주의적 행태가 지속되면서 이 여성 혐오를 하는 사람들이 바라보고 있는 좁은 합리성이 성립이 돼요. 왜냐하면 이 부분만 놓고 보면은 제도적으로 아니 남녀 차별이 요새 없는데 왜 이런 여자들은 아직도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느냐. 그러면서 이 좁은 인식 속에서 계속 본인을 합리화하면서 여성들을 혐오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인식의 지평을 조금 넓혀보면은 어떤 현재의 그런 여성의 개체만 보면은 불합리해 보여도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은 지금 그런 것들은 남성 중심 사회에 대한 업보예요. 저희가 받는 것들이. 물론 그게 불일치가 있죠. 저희가 차별했던 게 아니니까. 젊은 사람들이 차별했던 건 아니니까. 어머니 세대가 그 당시에 억울했듯이 젊은 남성들도 억울한 거죠. 언젠가는 밸런스가 맞춰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찬가지로 전라도 차별에 대해서 물론 이런 얘기를 하면은 또 일베 분들은 아니 월가제 이거 뭐 전라도 출신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는데 경상도 토박이고요. 대구에 가면 옥골이라고 지역문화재 1호인 한옥마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거기 출신이고 어머니는 부산 출신이세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조금 오픈된 분들이라서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데 막 이제 명절 때 할아버지들 뵈면은 저한테 전라도 놈들 믿지 말라고 군대에서 전라도 선임들한테 돈 빌려주고 떼인 얘기라든가 그런 거 막 한없이 듣고 자랐는데 저는 이 전라도 차별도 여성 혐오랑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전라도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은 옛날 뭐 역사적으로 전라도가 반란을 많이 일으켰다는 둥 왕건이 뭐 훈요 10조에서 전라도는 배역의 땅이라고 언급했다는 둥 그런 식으로 이제 합리화를 하는데 역사적으로 보시면은 전라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 시대거든요. 전 세계의 역사에서 왕정 체제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시기는 농산물 생산량이 폭증했을 때예요. 이모작의 발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 원래 사람이란 존재가 기본적인 생존 욕구가 충족되지 않으면 자아 실현의 욕구가 생기질 않아요. 그래서 막 기근이 일고 하면 반란이 더 일어날 것 같지만 반란은 오히려 먹고 살만할 때 일어납니다. 북한 정권이 북한 동포들을 아사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하면 딴 생각은 못 하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전라도는 우리나라 최대의 곡장지대였고 당연히 거기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강하고 왕정시대 반란이 많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라 생각해요. 근데 이제 좁은 인식으로 그 일어나는 현상만 보고 있으면은 그걸로 차별을 심화하고 사회적으로도 또 그렇게 차별이 지속되니까 당연히 약자가 된 입장으로서는 아까 여성들과 비슷하게 기회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개개인들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혹은 호남 향후회처럼 약자들끼리 뭉치는 게 심화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현재 이제 지역 차별이 많이 이제 해소된 상황에서 보면은 그렇게 뭉치고 그러는 게 잘못돼 보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인식의 지평을 넓혀서 그런 컨텍스트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 더 타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타인에 대한 혐오와 부정적 감정을 표출하다가 나중에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게 되고 내가 이전에 비하하고 차별했던 그런 외 집단이 점점 내 집단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결국은 후회와 수치스러움과 고통은 자기 몫이 됩니다. 물론 70살이 넘어서 인종차별주의자인 그런 슬픈 삶의 방식도 공인들을 봐도 존재하기는 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찮은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일베 악플 비방 혐오 등을 멈춰야 하는 이유 5가지. 첫 번째는 그런 행동이 본인의 뇌에 영향을 줘서 미래에 더 많은 부정적 감정을 불러오기 때문에. 두 번째는 회백질이 감소해서 우울증을 불러일으키고 절제력을 감소시켜서 투자를 못하게 합니다. 또 신경의 흥분 상태가 지속되며 각종 질환이 발생하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인생의 성공 가능성을 제거하는 행위예요. 가성비가 나오는 행위가 아닙니다. 이거는 가성비로 따지면 최악의 행위라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인식의 지평이 넓어지면서 생기는 후회들.
그래서 성공적인 투자와 매매에 필요한 회백질과 절제, 인지 능력도 저하시키지만 장기적으로 본인의 불행에 기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멈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2편 더 남았는데 이제 투자 강의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은 이런 것들이 정말 투자와 매매를 하는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크게 영향을 미칩니다. 생각보다 투자 철학을 확립하고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진 않아요. 물론 엄청나게 어려운 일인데 생각하시는 것보다 그쪽은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진실로 어려운 것은 제가 12편부터 커버하고 있는 그런 행복한 것, 매매에 중독되지 않는 것, 매매를 할 때 이제 심리학적인 편향으로 인해서 인지 오류나 감정 실패를 겪지 않는 것들, 그리고 이런 부정적 감정에 대해서 중독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 여러분들이 주식에서 성공하실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것들의 중요성에 비하면은 어떤 투자 전략이 좋은지,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 그런 것들은 정말로 하찮은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번 다뤄봤고요. 이제 2편 더 남았습니다. 2편을 끝내고 이제 본편이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